그런 과정을 다 기억하고 있네요. 난 다 까먹었는데. 제가 왜냐면 그때 제일 말단 직원이 그런 걸 다 그렇군요. 했었어야 네. 됐거든요. 그러고 보니까 내가 안 했고. 윤냉면님을 일단 좀 한번 소개하면 좋겠는데. 저는 예전에 이제 북한 인도적 지원 사업 그리고 개발 협력 사업을 한 8년간 진행한 경험이 있고요. 그리고 현재는 이제 북한 관련된 공부를 하기 위해서 석사 과정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인도적 지원 사업은 얼마나 오랫동안 하셨어요? 거의 개발 협력 사업이랑 인도적 지원 사업을 8년을 같이 했어요. 동시에 했다고 볼 수 있어요. 뭐 예전에 막 팟캐스트 버전에서도 네네. 한번 설명해 주셨을 수 있는데 인도적 지원 사업이랑 개발 협력 사업은 네, 했어요. 좀 나눠질 수가 있잖아요. 북한 사업의 특징은 인도적 지원 사업과 뭐 개발 협력이 딱 이렇게 분리돼서 됐다기보다 동시에 거의 다 오랫동안 좀 진행돼 왔었던 흐름이 있죠. 요즘은 못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남한에서 북한을 직접 지원하거나 이런 거는 뭐 좀 제도적으로 좀 잠깐 막혀 있는 상황이긴 한데 지금 그래도 국제사회는 여전히 일을 하고 있고요. 뭐 국제사회에서도 제재나 이런 게 있긴 하지만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인도적 정신에 의거해서 계속 지원되고 있고. 네. 본격적으로 다른 얘기 하기 전에 좀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네. 대북 협력 사업 왜 관심이 있었다고? 아주 처음에는 그냥 저도 그렇게 생각은 없었어요. 군대 갔다 오고 뭐 신문 기사를 하나 이렇게 접했는데 탈북자들이 한국에 이제 많이 들어왔으니까 학생들을 위해서 탈북자 대안학교를 설립하고자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이제 뭐 설립 허가 다 받고 이제 기초공사까지 다 끝내서 이제 학교 지으려고 했는데도 모금도 다 하고 했는데도 동네 주민들이 혐오 시설 들어온다고 탈북자 대안학교라고 했더니 그래서 막 결사 반대 해가지고 그게 한번 무산되고 두 번째 다른 땅을 구해도 진행했는데 거기서도 결사 반대하고 그래서 무산됐다라는 그런 기사를 보고 좀 되게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엔 2000년대 초반은 뭐 김대중 대통령 그리고 김정일 위원장이 이제 뭐 남북 정상회담도 했고 뭔가 평화 무드가 조성이 돼 있었는데 사실은 이런 한편에는 뭐 실제로 자기 이해관계나 이런 거에 딱 얽혀 있을 때는 철저하게 이기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수용성이 굉장히 떨어지는 모습을 보게 된 거죠. 그 기사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고 노래 부르기도 하고 했는데 실제적으로는 우리가 준비가 하나도 안 됐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게 언제? 그게 2005년경 제가 봤던 기사였어요. 지금 기억에 남는 게 종로에서 북한 어린이 돕기 캠페인을 했어요. 고등학생 때. 그때 97년이었는데 네. 북한에서는 이렇게 옥수수죽을 먹는답니다. 그래서 옥수수 풀죽을 끓여가지고 사람들한테 나눠주는 걸 하는 거예요. 근데 저도 그때 맛봤는데 정말 맛이 없고 이 한 컵으로 하루를 버틴다고? 이런 생각을 했었던 때가 있었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공부하면서도 알고 이렇게 했는데 그때 북한이 고난의 행군이라고 고난의 행군. 근데 고난의 행군 시기여서 민간단체들이 네. 그 북한을 돕기 위해서 전국적으로 캠페인하고 모금을 하던 때였어요. 정부에서 그 뭐 기부금품 모집법 뭐 아니면 뭐 북한 지원협 이런 법 제도가 하나도 없을 때 민간 차원에서 자발적으로 막 그런 운동이 있었는데 저도 그때 몰랐지만 고등학생으로서 이제 캠페인에 참여하고 했었던 거죠. 대북 협력 사업하는 그런 실무자들도 보면 그 처음에는 이 일 한번 해봐야겠다라고 꿈을 갖고 시작했다가 실제 일을 하는 과정에서 뭐 실망하기도 하고 맞아요.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어려움도 겪고 맞아요. 그랬었어요. 북한 분들하고 일을 같이 만나서 대면해 갖고 한다는 게 그게 쉬운 일은 아닐 것 같고 정치적으로도 막 왔다 갔다 했잖아요. 막 맞아요. 엄중했다가 막 해볼 수 있었다가 그러니까 정치적인 또 여러 가지 사람들의 시선도 워낙 다르니까. 맞아요. 근데 그게 일을 실제로 해보니까 어땠어요? 저는 모르겠어요. 그런 좀 이렇게 생각했어요? 동기부여, 국제적으로도 좀 고립되고 외로운 사람들을
내가 되게 특별한 기회에 이걸 하게 됐구나라고 생각하니까 무조건 좋았던 것 같아요. 이 일이 내일이다 하고 한 모멘트가 있어요? 시작할 때부터 어. 나는 이걸 위해 태어났다라고 생각했어요. 와, 대단하네. 근데 왜 왜 이런 질문을 하냐면 개발협력 활동을 해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 꿈을 꿔요. 그래서 이거 정말 내가 가난한 사람들 도울 수 있고 국제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일이구나라고 막 희망에 부풀어서 이제 실무자가 된 다음에 이 실무는 사실은 자기가 생각했던 거하고 다른 실제잖아요. 그렇죠? 뭐 어려움도 있고 위험도 있고 뭐 일하다가 안 되기도 하고 맞아요. 그리고 하루 종일 컴퓨터만 이렇게 보면서 숫자하고 싸우다가 숫자 잘못 맞춰서 혼나기도 하고 뭐 이런 일상인데 그러다가 이제 포기하는 거죠. 근데 거기서 이제 실제 이거 내 일이다라고 마음 먹게 되는 거는 다 사람마다 다 어떤 과정이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뭐 실제로 저도 막상 딱 그 실무자로 됐을 때는 제가 1년차 때 기억나는 거는 비교 견적 받으러 다니는 거밖에 기억이 안 나요. 왜냐면 뭐 비교 견적이라고 이제 가장 싼 물건을 그렇죠. 구하러 업체 만나러 다니고 막 이런 거였다고. 그러니까 대북 협력 사업을 하니까 이제 북쪽에다가 뭔가 물자 지원을 하거나 그렇죠. 할 때 이제 값싸고 질 좋은 것들을 이제 찾기 위해서 찾아다니러 비교 견적하는. 그래서 사실 그때 제가 처음 했었던 프로젝트가 뭐였냐면은 북한 평양 지역에 제약 공장을 만드는 거였어요. 재밌다. 그 제약 공장을 만드는데 필요한 설계도는 건축사 사무소 유용배 사장님 그분이 설계도를 그려주셨어요. 무료로 봉사로. 그래서 이제 그 설계도가 나오면 거기에 필요한 무료로 봉사로. 네네. 필요한 물자 리스트가 또 쫙 나오잖아요. 이걸 건축하기 위해서. 그거를 이제 남한에서 물자를 다 사서 보내야 되는데 이걸 업체 통하지 않고 제가 다 그 품목 찾아다니면서 비교 견적을 뭐 예를 들면 못을 사야 된다 그럼 못 A사, B사, C사에서 막 다 해가지고 그렇구나. 그 막내들 하는 일이구나. 네네네 그런 일을 했죠. 그러니까는 뭐 사실은 이제 북한도 그땐 처음에 못 가보고 그 일만 한 거예요. 막내니까 북한 못 가보고 계속 이것만 하고 그거를 한 7, 8개월 계속 그것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뭐 이렇게 물건값 깎는 거는 좀 자신 있어요. 질문은 어떤 실무를 경험한 다음에 어떤 과정에서 이거 진짜 내 일이구나라는 그런 거 전혀 없이 그냥 막 계속 좋았어요? 이 일이? 그래서 이거 진짜 북한을 갔을 때죠. 북한을 우리나라에서 가볼 수가 없잖아요. 보통. 완전 특별한 사람들만 딱 근데 선택받은 사람들만 갔어요. 그렇죠. 근데 거기를 가봤고 막상 가봤더니 북한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고정관념이 많이 깨지는 게 있었어요. 사람들하고 동질감도 느꼈고 진짜 중요하죠, 동질감. 그래서 더 저한테는 좋았고 이걸 할 수 있다면 계속 하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렇구나. 지금은 많이 이제 대북 협력 사업이 막 활발한 시기는 아니잖아요. 네. 민간단체 차원의 대북 협력 사업이 활발하게 할 수 있는 시기는 아닌데 기존에 활동했을 때 그때부터 지금까지 아니면 그 전부터라도 이런 대북 협력 사업을 해왔던 흐름이나 방식을 정리를 한번 해서 설명을 해주실래요? 되게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런 설명을 어디 들을 일이 없어서. 그러면 제가 다시 역질문 하나 드릴게요. 이 반장님께. 역질문? 네. 남한이 북한을 지원할 때 북한이 남한을 지원했던 제일 처음 누군가 도와주는 남북 간에 누군가 도와주는 걸 누가 제일 처음 했을 것 같으세요? 그거는 우리 연디님이 잘 맞춰요, 이런 거. 연디님이 잘 맞히는데. 그리고 잘 맞추실 것 같아요. 이거 뭔가 함정이 있을 것 같은데? 함정 있을 것 같지. 함정이지 뭐. 북한이 도왔겠죠. 그렇죠. 거의 100%. 그러니까 남한이 도왔죠. 그러니까 제 질문을 했겠죠. 네. 사람들은 다 남한이 진짜요? 생각했는데 진짜예요. 그 84년도에 우리나라에 되게 큰 수해가 있었어요. 그때 한 190명 정도 사망하거나 실종될 정도로 굉장히 큰 수해가 발생했죠. 피해가 큰데 그때 북한에서 북한 적십자사를 통해서 우리가 남한 수해 지원하겠다. 그래서 뭐 쌀 5만 섬, 뭐 시멘트 10만 톤, 뭐 그리고 이불 1000 이런 걸 보내주겠다고 해서 전두환 대통령 때였죠 그때. 그때 전두환 대통령이 뭐 어떤 남북관계
거국적인 아, 것을 위해서 제안을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9월 달에 어, 실제로 이제 북한에서 그런 쌀, 뭐 시멘트, 천, 이불 이런 걸 아, 보냈죠. 받았어요? 네, 우리가 받았어요. 혹시 북한에서 모니터링 하러 왔을까요? 모니터링 중요한데 모니터링. 들어오긴 했어요. 그때 어. 북측 인사들이 한 아. 186명 정도 들어왔다고 제가 기억을 하고 있어요. 오, 네네. 그렇구나. 들어왔다 갔죠, 그 다음날. 그리고 노태우 뭐 정권 때는 그런 어떤 교류가 막 직접적으로 있진 않았는데 뭔가 남북 연합 그리고 뭐 통일 이런 어떤 로드맵을 짜서 우리가 통일 국가를 이루자는 뭐 그런 거를 만들었어요. 기틀을. 그래서 네. 지금까지 우리 정부가 음. 그 통일 방안에 대해서 갖고 있는 그게 지금 그때 노태우 정권 때 좀 만들어졌고요. 어, 그리고 북한이 이제 사실은 소련이 네. 무너지면서 원래 소련은 자기네들끼리 서로 무역을 했잖아요. 그때 이제 구상 무역이라는 걸 하는데 지금 전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제 무역을 하려면은 달러 기준으로 해서 이제 하잖아요. 돈이 있어야 되는데 예전 소련에서는 돈 없이도 무역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물건을 서로 주는 거예요. 물물 교환. 그렇죠. 물물 교환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국가가. 값어치별로 이제 그렇죠. 내가 만약에 뭐 석유가 필요하다 이래서 어느 그런 나라에서 게 이렇게 있구나. 그거를 그냥 수입해 오면은 그거를 장부에 기재한 다음에 네. 우리나라에서 생산할 수 있는 네. 물품으로 나중에 우리 그걸 생산했을 때 그걸 주면 돼요. 돈이 없어도 그게 가능했는데 소련이 무너지면서 북한이 이제 무역이 어려워진 거죠. 왜냐하면 이제 뭐 러시아든 중국이든 이런데 이제 무역을 하려면 다 이제 돈을 필요로 한 거예요. 그때 네, 달러가 있어야 되는데 네. 그게 없잖아요. 네. 그래서 경제적으로 갑자기 되게 어려워지게 됐고 또 그때 수해가 크게 일어났어요. 남한에서 크게 수해가 일어났던 것처럼 수해가 너무 크게 일어났는데 이게 북한이 약간 폐쇄적인 국가다 보니까 어느 정도로 피해가 큰지는 잘 몰랐었죠. 근데 북한 대표단이 일본을 방북을 1994년에 하거든요. 그래서 일본 뭐 연도가 착착 나오네요. 이건 뭐 좀 중요한 포인트여가지고 기억을 해요. 네. 그래서 일본에 가서 얘기를 한 거예요. 비공식적으로 우리 지금 수해가 너무 크게 났는데 식량 지원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게 알려졌어요. 처음에 북한 되게 지금 큰 수해가 났고 사람들이 많이 피해를 보고 있구나. 그래서 일본은 대규모 식량 지원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때가 이제 김영삼 정권 때였죠. 근데 김영삼 대통령이 그때는 민족 중심주의 이런 게 있었어요. 민족 중심주의를 내세워서 일본한테 부탁을 해요. 우리가 먼저 지원하겠다. 왜냐하면 우리 민족의 문제니까 우리가 먼저 지원하고 그 다음에 일본이 도와줬으면 좋겠다 해서 94년에 일본은 지원을 못했죠. 그것 때문에. 95년에 준비를 해가지고 한국 정부에서 처음으로 이제 쌀 5만 톤 정도를 지원하는 일을 해요. 그렇게 이제 남한의 대북 지원이 좀 시작이 됐고요. 그때 이제 민간 단체도 북한의 이제 그 고난의 행군이라는 기아 상태의 그런 소식들을 듣고 그리고 중국 쪽에 넘어가서 그 국경에서 이제 탈북한 사람들 있잖아요. 배고프니까 중국에 나와서 이제 식량을 구하고는 사람들한테 인터뷰에서 조사를 한 결과 굉장히 심각한 상태라는 걸 알고 95년도부터 막 그런 캠페인을 해요. 그래서 저 그 고등학교 때 97년에 그래서 막 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뭐 북한에서 그런 먹는 죽 같은 거 네네. 먹는 캠페인하고. 네, 그래서 그때부터 민간 단체들이 이제 모금 활동을 하기 시작하고 97년에 제 기억 한 128억 이 정도 모금을 했어요. 근데 그게 되게 큰 게 뭐냐면 그때는 기부금품 모집법 뭐 이런 것도 없었고 그리고 민간 단체가 북한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았는데 정부보다 먼저 막 그런 걸 한 거예요. 민간 단체가 도와야 된다고. 그래서 그런 모금을 한 걸 그때는 이제 대한 적십자사를 통해서 이제 지원을 했죠.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민간 단체들은 이제 정부에 민간 단체도 직접 지원할 수 있게 해달라 막 이런 요청들을 많이 했고 김영삼 대통령 때 또 막 이렇게 그 쌀을 5만 톤 지원했다고 했잖아요. 직접 지원하는 게 딱 한 번 끝났어요 그때. 왜냐면 이제 또 막 자존심 싸움을 했거든요. 남북한 간에 뭐 예를 들면 뭐 남한 선박이 북한에 들어가는데 이거 태극기 내려라 막 이런 얘기가 못 내린다 말이에요. 그걸로도 자존심 싸움했고 또 배 싣고 들어가는 그 쌀 싣고 들어가는 선원이 무슨 카메라로 막 촬영을 했나 봐요. 그거 카메라 촬영했다고 억류를 한 거예요 선원을. 그러니까 이제 남북 정부 차원에서는 이런 식으로 어떻게 하냐면 못 도와주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제 그래서 그때는 이제 WFP나
유니세프 통해서 도와주는 걸 좀 했었어요. 직접 지원은 그때 안 했고 음. 그렇지만 민간 단체들은 이제 모금 활동 같은 걸 계속 했고 그러니까 대국민 뭐 캠페인 같은 걸 했던 거죠.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 때로 이제 넘어오죠. 그럼 김대중 대통령 때 뭐 기억나는 이벤트 같은 거 있어요? 남북 간에? 네, 그렇죠. 떡볶이 집에서 떡볶이를 먹고 있는데 텔레비전에 나오는데 김대중 대통령하고 김정일하고 만나는 거죠. 맞아요. 어. 2000년에 남북 네. 정상회담이 있었죠. 그리고 막 떡볶이집 아줌마가 막 오뎅 쏘고 막 아 정말로? 그러니까 뭐 그 분위기가 이거 뭐지? 그때 그 전까지는 통일이라는 뭐 이런 정말 실체적인 느낌 이런 거 없었어요. 근데 딱 만나는 장면이 막 나오니까 그리고 막 끼어났나? 막 그랬어요. 이렇게 끼어났어 막 좀. 그때 김대중 대통령이 이제 비행기 타고 평양 순안공항에 도착을 했는데 깜짝 이벤트로 김정일이 걸어 나온 거예요. 공항으로. 맞아. 그래서 그 비행기 내렸을 때 거기서 악수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래. 원래 그게 전혀 예정돼 있지 않았던 건데. 예. 그러니까 막 체감되는 통일이 앞에 다가왔나 하고 막 그때 막 엄청 쇼크 상태였죠 다들. 맞아요. 김대중 대통령이 98년부터 2002년까지 했었었는데 99년도부터 아마 또 다시 쌀 지원을 하는 걸 했었어요. 비료랑 같이. 비료가 있어야지 생산량 증대가 되니까 뭐 쌀이라든지. 근데 그때는 특징적인 게 김대중 대통령은 차관으로 줬어요, 쌀. 그러니까 그냥 무상으로 준 게 아니라 이제 차관 형태로 해서 빌려줬고 민간 단체들을 위한 법제도 같은 거 그때 이제 많이 만든 거예요. 이제 한 2000년 때부터는 개발 지원 사업들을 이제 민간 단체들이 조금씩 만들어가는 거예요. 프로젝트를 북한이랑 협의를 해서. 그러니까는 정부는 그냥 긴급구호성으로 쌀 지원하는 거, 비료 지원하는 거 이 정도였고, 그리고 뭐 국제기구 통해서 WFP나 FAO 통해서 이렇게 하는 거 있었고, 민간 단체들은 국제개발 협력 사업, 뭔가 그냥 단순 지원이 아니라 개발 협력, 역량 강화하거나 어떤 그 안에 인프라를 구축하는 그런 사업들을 굉장히 선도적으로 했죠. 분위기도 굉장히 좋았어요. 김대중 대통령 그다음에 그 이후에 그리고 이제 노무현 대통령 네. 때도 이제 민간 단체 활동들이 굉장히 있었고 노무현 대통령 때는 이런 특징이 좀 있어요. 그 쌀 지원이 김대중 대통령 때는 한 50만 톤, 40만 톤 규모로 했다면 10만 톤 규모로 좀 줄이고 그냥 지원을 했고 비료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유니세프와 WHO 지원을 좀 확대하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된 이유가 좀 있는데 북한도 계속 국제사회에서도 엄청난 지원이 계속 들어왔었거든요. 근데 이제 인도적 지원은 우린 이제 그만하고 빈곤한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개발협력 지원이 필요하다는 요청을 국제사회에 2005년에 하게 돼요. 그때 노무현 대통령도 그래서 이제 뭐 WFP나 뭐 FAO 이런 데는 다 이제 식량 관련된 문제잖아요. 근데 이제 유니세프나 WHO 이런 데는 보건, 협력 뭐 이런 쪽으로 할 수 있으니까 그쪽으로 좀 펀드를 많이 대기 시작했고 이미 민간 단체들은 개발 협력 사업들을 진행을 했죠. 그때 한참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노무현 대통령 끝나고 이명박 정권이 들어섰는데 이명박 정권은 약간 이제 엄격한 상호주의라고 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면 북한이 너네 이렇게 해야 돼. 안 하면 안 해. 이런 게 좀 있어서 그때부터 남북관계 경색되고 그때 또 뭐 오이사 조치라고 해서 뭐 금강산 박왕자 그렇죠. 피격 사건도 있었고 천안함 사건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때 남북관계가 완전히 단절되게 됩니다. 그리고 5.24 조치는 5월 24일 날 이제 조치 제재 조치 2010년 5월 24일 날 남북 간의 어떤 교역 중단 그리고 방북 금지 뭐 이런 걸 해가지고 그때는 이제 그 남북 경협하시는 기업가분들도 피해를 굉장히 많이 받고 그 조치 때문에 그리고 민간 단체들도 그 전에 그거 개성공단 막 이런 거 활발하게 하고 있었잖아요. 활발하게 하고 있어요. 개성공단은 움직이기 전에 거기서 금강산 물동량이 사업 많이 줄었죠. 근데 이제 완전 중단된 거는 박근혜 대통령 개성공단 폐쇄하면서 그 전까지는 그래도 5.24 조치 이후에도 계속 아주 경제 협력 활동이나 이런 거는 되고 있다가 근데 그것도 굉장히 어렵게 됐죠. 됐죠. 왜냐면 뭐 물동량이 아예 작아져 버렸으니까. 근데 박근혜 대통령 때는 이제 완전히 중단이 됐고 그래서 민간단체 활동들은 그때 완전히 힘들게 됐어요. 거의 그때 그러면 한
두 정권에서 한 10년은 뭐 별 활동을 못 하고 계속 많이 줄었죠. 그렇게 많이 됐겠네요. 줄었죠. 네. 10년이 맞습니다. 아니지. 그 이후로도 지금도 마찬가지니까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김정은 위원장하고 저기 문재인 대통령하고 만나고 네네. 또 이런. 그런 게 있었죠. 그래서 사실은 민간 단체들이 이제 직접 지원하는 게 활성화 되겠구나라는 어떤 좀 기대가 있었는데 아직 시작을 맞아요. 못하고 그때 있죠. 분위기 나도 기억나요. 이제 정권 바뀌고 뭐 김정은 위원장하고 판문점에서 막 맞아요. 만나고 막 이러니까 또 이제 막 분위기가 또 올라오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날 너무 기뻐가지고 회사 휴가 내고 네, 임진각 가서 그날 그렇죠. 임진각 가서 냉면 먹고 그렇죠. 막 그랬었어요. 그 아는 형하고 같이 가서 네, 네, 냉면 맞아요. 먹고 맞아요. 막 JTBC에 거기서 인터뷰했잖아요. 인터뷰도 땄어요. JTBC 그 생방송 뉴스에 맞아요. 네, 그 아는 형이 인도적 저잖아요, 지원 그죠? 네. 생방송 뉴스를 하는데 그 앞에 뉴스 그 진행하는 그게 있고 그 기자분이 인터뷰할 사람을 이렇게 물색을 하는데 그냥 다른 거 하나도 없이 바로 다이렉트로 와갖고 딱 찍더라고. 이따가 인터뷰 좀 해줄 수 있냐고. 맞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미 그 기자분도 워낙 뭐 고수일 테니까 딱 촉이 안 이 나고. 사람의 뭔가를 행색을 보고 남자 두 명이 와서 이거 뭐 하냐 이랬겠죠. 뭔가 북한 협력 사업에 뭔가가 관계가 있는 사람이구나 딱 찝어가지고 와 정말 신기했어요. 맞아요. 인터뷰하고 그래서 어떤 기분이었냐고 막 지금 어떠냐 막 맞아요. 사실 좀 현장 보면서 어떤 기분이 좀 드셨는지요? 일단은 그 김정은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서로 군사 분계선에서 손을 맞잡고 남쪽으로 북쪽으로 서로 이렇게 친구처럼 왔다 갔다 하는 그 장면 보고 굉장히 감동을 많이 했습니다. 그 갈등의 역사를 뒤로 하고 다시 이제 화해의 손을 내미는 두 정상의 모습이 정말 오래도록 기억에 남는 영화 같은 한 장면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조금 안타까운 거는 이제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거를 정권별로 설명을 하게 되는 게 좀 안타깝다. 북쪽의 어떤 태도도 있고 당연히 뭐 여러 변화가 있었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대북 협력 사업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이제 이 정권 때는 이랬고 이 정권 때는 이랬고 이게 막 너무 업앤다운이 되게 심한 거죠. 네. 예, 우리의 방향성이나 태도 막 이런 게 막 다 달라지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운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 원래 국제적으로 인도적 지원에 대한 규범이 있어요. 어떤 정치적 환경에도 불구하고 차별 없이 인도적 상황이 발생이 됐을 때는 지원한다가 그렇죠. 그런 규범이 있는데 네. 한국 정부는 어떤 북한의 정치적 양보를 얻어내기 위해 음. 인도적 지원을 사용했다라는 비판이 있기도 하고요. 그런 네, 비판이 그런 비판도 있을 수 있고. 있죠. 그리고 사실은 인도적 지원 사업은 이런 정치적인 것과 별개로 따로 진행이 돼야 되고 그리고 정치는 정치대로 풀어야 되는 건데 이 정치의 종속 변수 같은 인도적 지원이 네. 그렇게 활용이 돼서 그거에 대한 뭐 자성적인 목소리도 많아요 우리나라에. 그래서 이런 어떤 대북 사업이나 인도적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어떤 정권이 들어서도 이게 일관적으로 장기적인 플랜을 갖고 진행할 수 있도록 법을 만들어야 된다 뭐 이런 목소리들도 많이 있습니다. 굉장히 타당한 얘기네요. 네, 필요한 얘기죠. 네. 인도적 지원, 뭐 민간 협력 이거는 좀 분리해서 그럼요. 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럼 한국의 대북 협력 사업을 하는 민간 단체들은 주로 어떤 활동들을 해온 거예요? 일단 뭐 기본적으로 식량 지원 뭐 이런 게 굉장히 많았고요. 그리고 뭐 연탄 지원하고 뭐 그런 것도 있었고 집 개보수하는 물자 지원 같은 것도 있었었고 제가 직접 했었던 그 분야는 뭐 육아원이라고 있어요. 육아원, 뭐 고아원 뭐 이런 게 있는데 거기에 있는 아이들의 어떤 영양 상태를 개선하기 위한 분유 뭐 그리고 영양식 이런 거 지원하는 사업도 있었었고요. 그리고 이제 오래된 건물에서 애들이 겨울에 되게 춥잖아요. 북한 되게 춥잖아요. 그런 난방 시설이 안 되고 막 이런 게 있었는데 그런 걸 좀 이제 아예 신축해주거나 개보수해주는 그런 사업들도
진행을 했었어요. 그리고 보건의료 사업으로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제약 공장을 지어준다든지 병원을 개보수해준다든지 병원에서 사용되는 소모품들 이런 걸 지원해준다든지 뭐 그런 일들도 진행을 했었었고 그리고 농업 분야에 있어서는 왜냐하면 농업은 또 이제 사람들 먹는 문제 식량권이랑 또 굉장히 밀접하기 때문에 뭐 경운기 같은 거 있잖아요. 농업 현대화 사업을 위한 어떤 기기 같은 거 지원해주기도 하고 그 멀칭한다고 하는데 비닐막이라는 비닐 거 씌우는 있어요. 거. 네네. 네네. 비닐막 같은 거 지원해주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농업 관련된 포럼 같은 거 하고 그래서 뭐 이제 기술 교류. 기술 교육 같은 것도 지원해주고 그게 다 오이사 조치 이전의 활동들이 그런 활동들이었다는 얘기. 네네. 개발 협력 관련된 얘기들이죠. 이런 건 이제 인도적 지원 아까 일반 고적인 걸 얘기한 거고 개발 협력은 그래서 저희가 이런 뭐 어떤 농축산업 아니면 보건의료 이런 쪽으로 많이 개발 협력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었어요. 네. 어떤 과정으로 지원하고 또 이제 북쪽에 가서 확인도 하고 모니터링도 하고 이런 그 과정들 절차들 있잖아요. 네네. 그걸 한번 쭉 설명해 주시면 어때요? 일단은 북한이랑 어떤 합의를 해야 돼요. 예를 들면 우리가 뭐 육아원을 지원하고 싶다. 그럼 뭐 기간을 정하고 지역을 정하고 어떤 프로젝트를 하겠다라고 서로 합의를 해서 합의문을 써요. 합의서를 써요. 북쪽에 누구랑 합의를 해요? 그때는 저희 같은 경우는 민족화해협의회라고 대남 NGO들을 담당하는 외곽 기구 중에 하나가 있었어요. 민족화해협의. 그리고 아까 얘기했었던 국제기구나 다른 나라들 하는 그 만나는 채널들도 다 따로 있어요. 거기는 이제 외무성 소속의 각 채널이 있었고 남한 단체들의 그 카운터 파트너는 민족화해 협의회였어요. 그 승인됐는데 거기서 또 끝나는 게 아니라 저희가 만약에 어떤 물자를 지원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건축을 하려고 해도 건축 물자가 필요하고 식량 지원을 하려고 해도 물자가 필요하니까 그런 건 다 이제 구매를 다 준비를 해놓고 반출 승인을 또 받아야 돼요. 이런 품목 북한에 보내겠다. 승인을 누구한테? 통일부한테 통일부에? 받았고요. 세관한테도 좀 받았고 한국에서 한국에서 물자를 사면은 네. 인천항에 배 띄워가지고 북쪽 서해 항 중에 남포항이라는 데가 있어요. 네. 그 남포항으로 물자를 보내는 거죠. 물자가 이제 도착을 할 때쯤 저희는 비행기를 타고 중국으로 날아가서 심양 쪽으로 심양에서 이제 평양 가는 고려항공 그거를 타고 이제 평양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평양에서 이제 남포항 가서 물자 온 거 보고 모니터링을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지원되는 뭐 육아원이라고 하면 육아원 방문해서 그 물자들이 도착했는지, 애들이 먹고 있는지 그런 걸 좀 보는 게 있고 그리고 그 민족화해 협의회 그 참사가 인도인 수증이랑 그리고 분배 내역서라는 이 두 가지 문서에 대해서 확인하고 승인하는 사인을 해주면 그걸 갖고 와서 또 통일부에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 보고서 쓰고 뭐 이런 걸 했었었죠. 그러니까 아까는 이제 물자 얘기인데 그럼 이제 사람 가야 되잖아요. 그럼 또 방북 신청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그 방북 신청하고 뭐 교육 받고 교육받고 그럼 방북 승인 받으면 이제 뭐 개성을 통해서 가든지 뭐 중국을 통해 평양을 가든지 금강산을 가든지 뭐 이렇게 해서 실무 협의를 진행을 했던 거죠. 그런 과정을 다 기억하고 있네요. 난 다 까먹었는데. 제가 왜냐면 그때 제일 말단 직원이 그렇군요. 그런 걸 다 했었어야 네. 했거든요. 그러고 보니까 내가 안 했고 제가 다 했겠죠 그거. 내가 한 적이 없네요. 항공편 다 제가 네, 끊고, 내가 한 적이 없네요. 비자 발급 네. 제가 하고 네네. 다 제가 했습니다. 북한에 처음에 딱 가면 어때요? 그 처음에 갔을 때는 어땠어요? 그때 진짜 잊을 수 없죠. 네. 그때 느낌. 왜냐면 그때 처음에 북한에 대한 어떤 고정관념도 깨졌던 순간이기도 하고 사실 고정관념이 있는 상황이잖아요. 우리는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반공 교육 받았고 그리고 되게 무서운 곳이고 저는 그렇죠. 처음에 갈 때 북한에 햇빛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그렇게까지? 그 정도였어요. 저는 진짜로 거기는 그렇게까지? 뭔가 잿빛 사회고 막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잿빛 사회? 왜냐면 내가 북한에 대해서 본 게 다 그런 거였거든요. 막 이렇게 막 열병식 하고 막 북한 아나운서 아주 굉장히 뭐 엄청 세게 얘기하잖아요. 엄청 무섭게 하는 것만 우리나라에서 좀 방영이 받고 북한에 관련된 포스터 보면 막 다들 그렇죠. 막 이러고 있고 막 옛날에 방공 포스터 그리기 초등학교 때
계속 했던 것 같은데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맞아요, 뭐 이런 맞아요. 방문 그 포스하고 포스터 자체가 다 잿빛이잖아요. 밝은 네. 빛깔을 쓰지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햇빛을 봤을 때 좀 놀랐던 것 같아요. 그런 어떤 잠재적인 생각이나 누적된 교육이나 이런 걸 받고 있었던 사람인데 이제 활동을 하기 위해서 그쵸. 이제 북한에 처음 딱 들어갔을 때는 진짜 너무 예. 꿈 꾸는 것 같았어요. 왜냐면 제가 이제 음. 개성을 통해서 갔거든요. 제가 이제 운전을 해서 제가 또 그때 말단 직원이었어요. 제가 운전하고 다른 분들 다 태우고 이제 가는데 처음이잖아요. 거기 가면 이제 남북 출입국 사무소 가서 신고하고 그 이제 군사분계선을 지나가는 도로가 있어요. 2차선 도로. 그걸 쭉 타고 가는데 그 처음에는 이제 남한 군인들이 같이 이제 에스코트를 해서 쫙 가더라고요. 그 레토나라고 아, 분대나 네네네. 분들 네, 아는데 네. 군에서 쓰는 지휘관들 네, 타면은 네, 네. 그 차가 옆에서 이렇게 호위하면서 쫙 가요. 근데 그 가다가 어느 순간 이 차가 더 이상 안 가고 딱 멈추고 우리 차만 가요. 네. 근데 어느새 북한형 레토나라고 해야 되나? 그게 갑자기 딱 옆에 붙어서 쭉 같이 가요. 그때는 갈색 그 인민군복 입은 사람들이 딱 붙어서 가는데 엄청 무서운 눈으로 막 이렇게 보고 우리를 주시하는 거. 왜냐면 저는 이제 북한 또 처음 가니까 카메라로 찍고 싶잖아요. 그걸 카메라 막 찍으면서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가지 말라고, 카메라 찍지 말라고. 아 그렇게? 응. 되게 막 무섭게 하고, 그리고 북한 쪽에 도착해서 북한 또 출입국 사무소에서 등록을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 과정도 너무 좀 무섭고 들어갈 때 나 이제 혹시 남한으로 못 넘어가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도 했었어요. 근데 이제 어쨌건 북한 개성공단 지나고 한옥마을까지 들어가서 처음에 이제 실무협상하러 들어갔는데 맞은편 소파에 북한 사람 앉아있고 제가 이렇게 앉아있는 거예요. 긴장 너무 되고. 근데 북한 사람이 이제 저 처음 온 거 아니까 분위기 풀어주려고 막 농담을 하더라고요. 이런저런 농담하고 뭐 오느라 고생 많았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무슨 농담이에요? 기억 안 나요. 너무 그냥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거나 그게 놀라웠던 것 같아요. 북한 사람도 농담을 하네? 이 생각을 하나 했고 북한에도 햇빛이 드네? 이게 아 정말 그거 좀 그리고 북한 사람들은 분명히 괴로운 삶을 사니까 괴로워하고 있을 거야. 뭐 이럴 줄 알았는데 차를 타고 이렇게 운전하면서 가는데 그 거리에 지나가는 사람들의 표정이 전 인상적이었거든요. 생각보다 여유로운 거예요. 전 당연히 이 사람들이 뭔가 찌들어 있어야 되는데 생각보다 여유롭게 퇴근하는 길을 봤어요. 그러면서 내가 가지고 있었던 관념에서는 북한 사람들은 늘 어두운 곳에서 힘들어하고 그럴 거라고 생각했는데 전혀 그것과는 반대되는 모습을 보니까 물론 북한이 너무 좋고 발달이 많이 됐다 이런 얘기는 아닌데 생각했던 것보다 그렇지 않다는 거에서 제 머릿속에서 유리창이 깨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와장창. 확실히 실무자한테 얘기를 들으니까 뭔가 쭉 그려지네요. 우리 이제 한국의 민간 단체들이나 이제 한국 어떤 정권 상황에 맞춰서 해왔던 거 그런 거 한번 얘기 쭉 해주시니까 이해가 확실히 됐고 그리고 이제 대북 지원 사업을 할 때 실제로 실무자들이 이런 일 하는구나 이런 것까지도 좀 좋았어요. 그 내용이 참 정리가 좀 되는 것 같아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분명히 재밌는 일이 되게 많았을 것 같거든요. 낭랑구역에서 죽을 뻔한 적이 한 번 있었어요. 죽을 뻔한 적이 있었어요. 네. 사랑의 불시착 진짜 그러면은 북한 환경에 되게 맞춰서 잘 진짜 연출을 했나 보네요. 궁금한 건 뭐냐면 정말 현민 같은 남자가 북에 있냐.